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10일 날 시행된 2023년도 지방직 국업 전자공학 개론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3년도 전자공학 개론에 대한 총평과 난이도 또 출제 영역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2023년도 전자공학 개론에 대한 총평입니다. 자, 이것은 2022년보다 조금 0.1 정도 쉽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가 쉬웠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총평은 정석적으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석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 그리고 학원이나 학교에서 전자공학 하면은 나와야 될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예상하고 대비했던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2022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체감 난이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정석적이고 정상적인 대표적인 문제로만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총평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는 약간 2022년에 비해서 낮아졌다. 그래서 2022년을 상중에서 하라고 하면은 이번 난이도는 중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0.6 난이도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 문제가 3문제, 중 문제가 13문제, 하 문제가 4문제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냥 무난했던,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중하 문제로 배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영역입니다. 회로 이론에서 2문제. 자, 이 2문제는 사실은 어찌 보면 3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는 태분한 등가 회로인데 BJT 회로에서 태분한 등가 회로이기 때문에 주제는 회로 이론인데 내용은 BJT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자회로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순수 회로 이론 문제는 2문제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회로가 13문제, 논리회로가 4문제.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통신 문제, TCP, IP 문제가 하나가 나왔어요. 프로토콜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통신을 전공하지 않았으면은 이 기타 문제는 틀렸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특이한 것은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전자회로가 아주 강세죠. 전 항상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이 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작년하고 거의 비중은 회로 이론이 작년에는 3문제가 나왔었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통신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문제가 없다면은 이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이나 지방직 전자공학계로는 전자회로가 강세다는 겁니다. 자,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회로 이론 비중이 좀 강합니다. 회로 이론 비중이 전자회로보다도 오히려 더 강세입니다. 그래서 특이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공학개론하고 군무원에 치는 전자공학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회로 이론 문제로서 아주 평이하고 일반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기적인 전류 파형 IT의 시력값을 구하고 4옴 저항에서 소모되는 평균 전력을 구하라. 여기 전류원이 구형파죠. 구형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구형파가 있고 이 전류원이 이렇게 IT가 여기 존재하고 여기에 부하의 4옴의 저항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전류원이 구형파입니다. 구형파의 시력값 RMS는 최대값이 됩니다. 요 최대값, 전압 같으면 VM이 되고 지금은 전류니까 IM이 되겠죠. 전류의 최대값이 곧 RMS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4A가
시료값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RMS는 4A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 흘러 들어가서 여기에서 소모되는 평균 전력, 자, 중요한 것은 평균 전력, 4옴에서 소모되는 평균 전력, 그 다음에 소비 전력, 유효 전력, 다 같은 소리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여기서는 평균 전력으로 나와 있지만은 소비 전력을 구하라, 또는 어떤 문제에서는 유효 전력을 구하라, 다 같은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average 유효 전력, 이것은 RI 제곱입니다. RI. 여기서 I는 RMS입니다. 시료치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 4옴에다가 이 시료전류가 4죠. 그래서 4에 제곱하면은 이것은 64W가 단위가 64W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료값은 4가 되겠고, 평균 전력, 유효 전력은 64W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는 모스펫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스펫의 동작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난이도는 뭐 좀 있다고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보통 모스펫은 늘 나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대비했던 그런 문제일 겁니다. 자, 우리가 N채널 공피평 모스펫입니다. 공피평.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모스펫에는 우리가 이 모스펫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정가형이라고 하죠. 정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공피평 D 모스펫입니다. 공피평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공피평 모스펫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모스펫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아주 또 쉽겠습니다. 자, 여기가, 자, 이게 N채널이죠. N채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N 플러스 도핑을 강하게 합니다. 여기도 N 플러스로 도핑하고, 이 부분은 드레인이고 이쪽은 소스입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는 이와 같이 게이트 단자를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자, 이게 공피평이기 때문에 여기에 채널을 공정해서 채널을 만들어 둡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정가형은 이 채널을 만들지 않지만은 공피평은 이렇게 채널을 살짝 만들어 둡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드레인 전류가 이와 같이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구조이고, 이거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구조를 살짝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게 전류하고 전압 IV 특성 곡선을 그리보면은 이것이 VGS죠. VGS고 이 부분이 ID입니다. 드레인 전류입니다.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여기에 VGS 전압을 이렇게 가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VGS죠. VGS를 이 공피평은 특성 곡선이 이와 같이, 자, 이거는 마이너스 VGS죠. VGS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와 같이 특성 곡선이 나타나게 될 거고, 자, 여기에 VGS가 플러스일 때는 이와 같이 특성 곡선이 전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VGS가, 이거는 VGS가 0보다 큰 구간이고, 이것은 VGS가 0보다 작은 구간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정가 모드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거는 공핍 모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핍 모드로.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문제가 쉽겠습니다. 자,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 VGS 전압이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면은 드레인 전류는 증가한다. 여기 보면은, 자, VGS가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면은 드레인 전류는 증가하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죠? 자, VGS 전압이 음의 값으로 낮아지면은, 여기 음의 값으로 낮아지게 되면은 드레인 전류는 줄어들게 되고 특정 전압에서 흐르지 않게 된다. 여기까지 오면은 흐르지 않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핀치 오프 전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죠. 자, VGS가 0보다 큰 경우, 자,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은 우리가 정가 모드라고 합니다. 정가 모드. 이 0보다 작은 것을 우리가 공핍 모드라고 하고,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영역을 공핍 영역이라고 한다. 아니죠. 정가 영역이라고 한다. 정가 모드 또는 정가 영역이라고 한다. 이것이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정가 영역과 공핍 영역에서는 같은 드레인 전류 방정식을 갖다. 자, 이 방정식하고 이 그래프 방정식하고 이 그래프 방정식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같습니다. 책에 이 방정식 식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디지털 논리회로 문제로서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논리회로에서 사용하는 수체계, 진수죠. 수체계, 이진수, 8진수, 16진수, 수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기를 보면은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이진수의 뺄셈 연산은 보수를 사용한다. 보수에는 1의 보수와 2의 보수가 있습니다. 2의 보수, 1의 보수가 있는데 보수를 사용하여 뺄셈을 수행한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진법, 이진수는 소수점, 소수를 표현할 수가 없다 되어 있는데, 자, 틀렸죠,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example로서 14.025라는 10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하면은, 자, 14는 1110이죠. 그죠? 1110점, 0.25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01로 표현하면 되죠. 이거는 우리가 0.5, 2의 마이너스 1성, 이거는 0.25짜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소수점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2번이 틀렸죠. 자, 16진법은 16진법 알죠? 16진수는 0부터 9까지 숫자와 자, A부터 F까지 6개의 문자를 사용하여 우리가 숫자를 표현한다. 맞는 거죠. 자, 그레이 코드. 우리가 그레이 코드는 우리가 연속되는 두 숫자는 한 비트만 다르다. 자, 이거 그레이 코드는 한 비트씩만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한 비트만 변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00에서 우리가 00에서 그냥 이진수 체계는 이진수 같은 경우 01, 10, 11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진수 체계고,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두 비트가 다 변했죠. 이것도 변했고 이것도 변했죠. 우리가 그레이 코드는 00 다음에 01이고 여기 다음에 1110입니다. 이게 그레이 코드예요. 그레이 코드는 두 비트가 동시에 변할 수 없다. 여기 보면은 두 비트가 안 변하죠. 여기만 변했죠. 이거는 안 변했죠. 그래, 그레이 코드는 두 비트가 연속해서 동시에 변할 수가 없다. 이것이 그레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룰이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그런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OP앰프 연산정폭기 관련된 문제로서 OP앰프를 이용한 미분기와 적분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항상 우리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비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미분기, 적분기, OP앰프를 이용한 미분기, 적분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그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적분기를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R이 있고 여기에는 C가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회로죠. 이게 입력이 들어가고 여기에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RC로 된 것은 우리가 적분기입니다. RC 적분기. 자, 적분기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필터로 따지보면은 RC 적분기 로패스 필터입니다. 로패스 필터. 자, 이거하고 반대로 된 것이 여기는 C가 있고 OP앰프 자,
반전, 비반전에 비반전이 접지가 되어 있고 CR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 여기가 VI고 Vout입니다. 자, 여기는 CR입니다. 자, CR은 우리가 미분기입니다. 미분기가 되고 CR은 이거는 하이패스 필터가 됩니다. 주파수 특성은 하이패스 필터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식으로서 우리가 전자회로 할 때 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식 유도를 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공시험이라는 것은 이 식 유도는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공시험에서는 암기적인 요소로 이걸 좀 외워 두셔야 됩니다. 회로들을. 뭘 식유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갖다가 적분기다 미분기다 유도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시험의 특징은 약간 암기적인 그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미분기하고 적분기를 구현하려고 할 때에 자, 지금 가진 부품은 저항 한 개하고 캐패시터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ZI에 여기에 사용될 부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 미분기 같은 경우에는 ZI에 미분기에는 여기 ZI에 캐패시터가 들어가야 되죠. 캐패시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분기가 될 때는 여기 ZI에 저항이 들어가야 되죠. 저항이 들어갔습니다. 1번하고 3번이 지금 따라갔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죠. 반전인지 비반전인지 표시가 안 돼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할 때는 이것을 반전이고 이게 비반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 때 정폭기의 종류는 반전 정폭기입니다. 반전 정폭기를 사용하죠. 반전 정폭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RC하고 CR 미분기 적분기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멀티 바이브레이터가 있습니다. 바이브레이터 MV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멀티 바이브레이터는 우리가 단안정, 그 다음에 무한정, 쌍안정 이 세 가지 모드로 동작을 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멀티 바이브레이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멀티 바이브레이터를 많이 만드는데 이것은 연산 정폭기를 이용한 멀티 바이브레이터 IC입니다. 직접 회로 우리가 이거를 555 우리가 전자공학 하는 학생들은 뭐 NE555라는 IC가 많이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자공학과 학생들은 이 555 IC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펄스를 만듭니다. 펄스 발생회로 이거를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펄스 발생을 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클락으로 디지털에서 클락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 555IC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시험에서는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 이것이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자, 이게 사실은 이 555IC에 대해서는 뭐 보통 공부를 잘 안 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IC 회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설명할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전자공학을 전공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문제고 비전공자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멀티 바이브레이터 중에서 NE555는 이거는 무한정 멀티 바이브레이터입니다. 무한정 또는 비안정이라고 하죠.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다. 자, 이것은 그냥 펄스를 이렇게 그냥 만드는 거예요. 펄스를 충전과 방전에 의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펄스를 만들어냅니다. 펄스를 자동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555 타이머 IC는 무한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로 우리가 동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충전을 할 때는 여기 VCC에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캐패시터에 충전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충전 동작에서는 요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요것을 우리가 TH라 하겠습니다. 하이. 이거를 우리가 방전 타임 동안에 이것을 T로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타임은 방전 타임입니다. 방전 타임이고 이 타임은 충전 타임입니다. 자, 요 TH는 시정수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TH 타임은 자, 시정수가 뭐죠? RC죠. 근데 R이 저항이 두 개죠. RA 플러스 우리가 RA 플러스 RB에 그 다음에 C 곱하기 0.7을 해줘야 됩니다. 0.699인데 그냥 0.7 RC죠. 그 다음에 TL은 요 방전 타임. 방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자, 여기서 캐패시터에서 여기 방전 전압이 이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방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정수는 이것하고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T로는 시정수가 RB죠. RB에다가 RB 곱하기 C가 되겠죠. C에다가 곱하기 역시 0.7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TH하고 TL 충전 타임과 방전 시정수가 주기가 나오죠. 폭이 나오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안정 멀티 바이브레이터로 동작한다. 맞습니다. 자, 출력되는 구형파의 온 타임이죠. 온 시간. 이것은 제가 지금 TH로 표시했죠. TH는 RA, RB, C가 결정한다. TH는 이것이 결정하죠. 맞습니다. 그죠? 출력되는 구행파의 오프 시간. 제가 이야기할 때 TL이라고 했죠. 이 오프 시간. 이거는 TL은 RB하고 C가 결정한다. 맞죠? 이거. 그 다음에 출력되는 구형파의 듀티 사이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이거 듀티 사이클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D는 자, 이것이 주기죠. TH하고 TL 합한 게 이게 토탈 T죠. 자, 주기 T분의 TH의 B입니다. TH의 B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듀티 사이클 퍼센터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보세요. TH하고 TL을 이렇게 보면은 자, 결국 듀티 사이클이라는 것은 전체 T가 뭡니까? T가 TH 플러스 TL하고 분자는 TH가 되겠죠. 곱하기 10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TH가 항상 클 수밖에 없죠. TH가 TL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거를 0.6이고 이거를 0.4라고 하면은 0.6이고 0.4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1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0.6이 되죠. 그러면 60%가 되죠. 그죠? 60%.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항상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TH가 TL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어요. 식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TH가 TL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여기 이런 회로에서는 이거는 50%보다 항상 5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듀티 사이클이 50%보다 작다. 이게 틀렸죠. 이상이다. 5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또 새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555 타이머 IC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 T 플립플롭 회로의 동작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입력 신호 클락과 인풋이 인가되었을 때에 T 시간 영역 T2와 T3 사이 또 T7과 TA 사이에 Q1과 Q2의 상태값은 얼마냐? 자, Q1, Q2는 0으로 초기화되어 있고 전파 지연은 없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T 플립플롭을 잘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자, T 플립플롭이고 여기가 클락이죠. 클락. 이거는 T 플립플롭의 입력입니다. Q죠. 자, 이거는 여기에 클락, 지금 이거는 이것은 상승 에지죠. 상승 에지 클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0이면은 T에 0이 들어오면은 유지입니다. 현 상태 유지고, 여기에 1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반전이 됩니다. 반전이 돼요. 근데 자, 이것은 이렇게 여기 안에 동그라미가 있게 되면은 이거는 하강 에지 클락입니다. 하강 에지 클락이죠. 이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은, 자, 여기 우리가 지금 T 플립플롭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요걸 보게 되면은 이거는 상승 에지 클락이죠. 상승 에지 클락으로 동작하는 T 플립플롭이고, 자, 여기가 낫을 거쳐서 클락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거 없애버리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클락에 동그라미가 있는 이렇게 대칭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요 회로는 Q2는 하강 에지 클락입니다. 네거티브 에지 클락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 입력에 따라서 입력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0이면은 현 상태 유지, 1이면은 반전,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Q2는 하강 에지 클락으로 동작하고 똑같은데 Q1은 상승 에지 클락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1과 Q2의 파형을 독립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조선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Q1에 대해서 한번 출력 Q1에 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Q1은 지금 상승 에지로 동작하죠. 그러면 클락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Q1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Q1의 초기 값은 0이랬죠. 0이 쭉 옵니다. 클락을 만납니다. 클락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클락을 만나면은 지금 현재가 입력이 지금 0이 들어가죠. 그러면 현 상태 유지입니다. 다음 클락까지 유지를 시켜주세요. 이거는 플립플롭은 클락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중간에 입력이 바뀌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클락 두 번째 클락을 만날 때에 지금 1입니다. 입력이 1이죠. 1이면은 지금 현 상태가 0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반전을 시켜주면 됩니다. 반전됩니다. 하이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 클락까지 계속 갔어요. 다음 클락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여기 세 번째 클락을 만났을 때에 지금 입력이 0입니다. 그러면 유지죠. 이거는 유지니까 1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클락을 만났을 때에 이제 입력이 하입니다. 그럼 반전이죠. 반전을 시켜주세요. 다음 클락까지 그대로 가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섯 번째 클락에서 이게 0이니까 그대로 0으로 가주면 되겠죠. 이게 Q1의 출력 클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Q2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Q2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Q2는 네거티브 클락이죠. 네거티브 클락으로서 클락을 표시해 주면은 내려올 때를 클락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아까는 올라갔다면 Q2는 내려올 때죠.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0으로 출발합니다. 초기 값이 0이고, 자, 첫 번째 클락을 만날 때 요 점에서 지금 하이죠. 입력이 1이죠. 그러니까 반전이 되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반전이 돼 가지고 두 번째 클락까지 그대로 가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클락에서 입력은 0이죠. 0이기 때문에 유지입니다. 유지돼 가지고 그대로 세 번째 클락까지 갑니다. 세 번째 클락에서도 보니까 입력이 0이죠. 유지입니다. 유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유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네 번째 클락을 볼 때 입력이 하이죠. 그러면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Q1과 Q2가 파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시험에서 Q1 파형은 어떻게 되느냐, Q2 파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물어봤습니까? 여기서 물어본 것은 T2하고 T3 사이, 요 구간이죠. T2하고 T2, 3 사이에 보면 이 사이 시간 영역에서 Q1은 0이고 Q2는 1이죠. 상태값이. 그 다음에 7과 A 사이, 여기죠. 이 시간 영역이죠. 7과 이 영역에서 보면은
Q1은 역시 0이고 Q2는 1이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T2, T3 사이에는 Q1은 0이고 Q2는 1이죠. 자, 7하고 8 사이에도 Q1은 0이고 Q2는 1이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가 조금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회로가 정상 상태일 때,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과도 상태가 아니고 정상 상태가 되었을 때 전류 I2를 구하라.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이 소리입니다. 자, 이것이 전압원이죠. 전압원입니다. 자, 우리가 전압원의 종류에는 자, 회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DC죠. 자, 이것은 우리가 교류죠. 이것은 AC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된 것은 그냥 전압원입니다. 전압원인데 여기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DC죠. DC 성분이죠. 만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여기 12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교류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전압원이라는 표시고 앞에 있는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이거는 AC가 되겠고 12라고 된 것은 우리가 이거는 직류라는 거죠. 직류 전압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류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직류가 들어간다 이 소리죠. 직류 12V, DC 12V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DC에 대해서 캐패시터는 오픈이 되죠. 개방이 됩니다. 인덕터는 단락이 됩니다. 단락이 되죠. 그냥 정상 상태일 때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직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개방이니까 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등가 회로를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등가 회로로 그리면은 자, 여기가 있고 여기가 저항이 자, 여기가 이거는 다 없는 거죠. 여기가 1ohm이고 여기가 2ohm이죠. 여기가 2ohm이죠. 여기는 DC 12V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전류를 구하라는 거죠. 이것이 I2죠. 이것이 숙제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히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것을 한번 구해 볼게요. 뭐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합성 저항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1ohm하고 2ohm 합성 저항하면은 3분의 2ohm이죠. 더한 것분에 곱한 거 하면 3분의 2ohm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하고자 하냐면 요 사이의 전압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V2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V2를 우리가 V2는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2ohm하고 이거 2ohm하고 이 3분의 2ohm하고 3분의 2ohm하고 그럼 3분의 2ohm에 걸치는 전압 전체 전압이 12V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걸 계산하면은 3을 양변에다가 다 곱해버려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이것이 3V가 나옵니다. 3V가 V2가 3V예요. 그러면은 요 양당 간의 전압이 V2가 3V니까 I2는 뭐가 됩니까? 요거 1ohm분의 V2가 되죠. 그러니까 1ohm분의 3V가 돼서 뭐가 됩니까? 3A가 되죠. 3A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등가 회로를 구하고 뭐 이거 여기서 회로 해석하는 것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은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폭기의 주파수 응답 특성입니다. 우리가 전자회로 제목 중에 정폭기의 주파수 응답 특성. 자, 우리가 정폭기 하면은 주파수 응답 특성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파수고, 자, 이것을 우리가 이덕이라 하겠습니다. 이덕을 뭐 데시벨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정폭기의 특성은 이와 같이
코끼리 등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최대 이득, 중간 주파수 대역이라 하죠. 중간 주파수. 자, 최대 이득에서 3dB 떨어진 지점, 최대 이득을 우리가 0이라고 하면은 이 마이너스 3dB 떨어진 지점에 점이 두 개가 나오죠. 이 점하고 이 점. 이 점을 우리가 FL이라고, 하한 주파수, 이거를 FH라고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밴드위드가 되죠. 대역폭, 정폭기의 대역폭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한 주파수, 하한 임계 주파수, 이거를 우리가 상한 임계 주파수라고 하한 임계 주파수 또는 하한 차단 주파수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됩니다. 자, 이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는 겁니다. 자, 주파수 감소에 따라 정폭기의 이득이 기준값에 비해서, 기준값이 이겁니다. 기준값에 비해서 3dB 감소하는 주파수를 하한 임계 주파수란다. 자, 이것이 지금 기준 주파수죠. 주파수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 기준 주파수보다 3dB가 차이 나는 그때 주파수를 하한 임계 주파수라고 한다. 맞죠? 자, 그 다음 하한 임계 주파수는 정폭기의 결합과 바이패스 캐패시턴스의 영향을 받는다. 맞죠? 우리가 정폭기 할 때 트랜지스터 BJT 정폭기 할 때 베이스에 캐패시터 들어가고 여기에 또 바이패스 캐패시터 있죠. 달아주는 자, 여기에 출력에도 여기에 캐패시터 C1, C2, C3라면은 C1하고 C2는 우리가 이거를 결합 캐패시터라 그러죠. 결합 캐패시터. 이것을 우리가 바이패스 캐패시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요 하한 주파수가 여기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저주파 특성이라고 합니다. 저주파 특성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결합 및 바이패스 캐패시턴스 영향 때문에 하한 임계 주파수 이하에서 이렇게 이득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참고로 고주파 특성이 나타나는 거, 이것은 우리가 기생 캐패시턴스에 의해서 여기 우리가 주파수가 올라가면은 여기 이 사이에 생기는 기생 캐패시턴스가 생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생기고 여기 이거는 결합 캐패시터와 바이패스 캐패시터에 의해서 하한 주파수 이하 저주파 영역 특성이 나타납니다. 자,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한 임계 주파수는 주파수는 정폭기 회로의 저주파 응답 특성을 나타낸다. 아니죠. 이것은 고주파 특성이죠. 고주파 특성이고 이것은 우리가 저주파 특성이라고 합니다. 상한 주파수는 저주파가 아니고 고주파죠. 고주파 특성을 나타낸다. 3번이 틀렸네요. 자, 상한 주파수와 하한 주파수 차이를 우리가 대역폭 밴드위드라고 한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정폭기에 우리가 주파수 응답 이런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좌측에 우리가 여기 좌측이죠. A번 그림이죠. 좌측 BJT 분배 바이어스 회로를 우측과 같이 이거는 B라고 하겠습니다. B와 같이 태분한 등가 회로를 해석하고자 한다. 태분한 등가 전압 VTH와 태분한 등가 저항 RTH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전자 회로인데 또 우리가 실질적인 그런 것들 보면은 회로 이론이죠. 태분한 등가 회로 구하는 거.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쪽 부분은 똑같죠. 요거를 잘랐을 때 여기 우측 부분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본 태분한 등가 회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베이스 단자에서 입력적으로 바라본 태분한 등가 회로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요쪽 부분을 바라본 거예요. 그럼 캐패시터는 이거는 우리가
태분한 등가 회로는 직류이기 때문에 직류 바이어스 회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바이어스 회로에 대해서 하니까 이 캐패시턴스는 그냥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입력은 다 없는 거예요. 그죠?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은 이 부분만 남죠. 이 부분만 남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태분한 등가 회로를 그리면 됩니다. 왼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 태분한 등가 저항 RTH는 R1하고 R2가 병렬이죠. R1하고 R2가 병렬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R1하고 R2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죠? R1하고 R2가.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R1하고 R2가 이렇게, 그러면은 더한 것분에 곱한 거죠. 4 더하기 1분에 곱하면은 4 단위는 킬로옴이죠. 그러면 5분의 4, 0.8kΩ이 되죠. 0.8. 그러면은 우리가 RTH는 0.8입니다. 그러면은 VTH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TH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등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가 있고 R1하고 R2가 있습니다. 여기가 R2고 R1이 있고 여기가 VCC가 있습니다. VCC를 숫자로 보면 20V죠. 20V가 있고 R1이 4kg고 이것이 R2가 1kg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걸린 전압이 VTH가 돼요. 태분한 등가 전압. 그러면은 VTH는 뭡니까? 전압 분배에 의해서 4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20이 되죠. 그죠? 20이 되죠. 그러면은 5분의 1, 그러면 4V가 되나요? 4V가 VTH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우리가 전자 회로에서 다이오드 리미터 또는 다이오드 클리프 회로죠. 클리프 회로의 입출력 전달 특성으로서 옳게 나타낸 것은, 자,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 강하는 VD다. VD 0.7V 뭐 이런 것들이 VD죠. 내부 저항은 무시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VIN이 이렇게 쭉 사인파가 들어온다 하겠습니다. 사인파가. 자, 그러면은 여기가 뭐 직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병렬로 다이오드하고 저항을 자리로 바꿔도 됩니다. 바꿔서 해석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자, 여기가 만약에 0.7V가 있다 하겠습니다. 뭐 VD 0.7V가 있다 하겠습니다. VD가 여러분들이 입에 잘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0.7V VD를 0.7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VIN이 0.7V보다 크면은 이 구간이죠. 이보다 되면은 다이오드가 ON 되죠. VD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VIN이 0.7V보다 크면은 다이오드가 D가 ON 되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 여기에는 그 전압이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이오드가 ON 되면은 이것이 ON 돼 버리면 저항이, 여기가 내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없죠. 여기에 전압 ON만 시켜주고 전압 강화가 없기 때문에 VIN하고 Vout하고는 같죠. 이거는 VIN하고 Vout이 같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 그러면은 VIN이 0.7V보다 작으면은, 이게 이제 0.7V보다 작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작을 때 0.7V보다 작다는 것은 이 구간이죠. 요거하고 요런 구간이죠. 그죠? 0.7V보다 작을 때는, 작으니까 이게 여기가 0.7V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보다 작으면은 다이오드는 개방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다이오드는 이렇게 되면은 D는 오프가 되죠. 오프가 되면은 Vout에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전압은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VIN입니다. VIN이
VIN이 있는데 이것이 VIN이 쭉 있습니다. VIN이 있는데 이것이 0.7이죠. VD가 0.7V보다 0.7V보다 크면은 다이오드 ON이 되고 VIN하고 Vout이 같죠. 그러면 기울기가 1이 되죠. VIN하고 Vout이 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자, 이게 0.7입니다. VIN이 0.7V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는 Vout이 0입니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특성 곡선이 이렇게 해서 VD에서 꺾여 가지고 기울기가 1인, 이 기울기는 VIN하고 Vout하고 같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0진수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10진수를. 자, 이거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표현할 때 마이너스 3을 2의 보수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2의 보수를 사용해서 보수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3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즉 몇 비트로? 10비트를, 전체 비트는 10비트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이너스를 표현할 때 1의 보수로 표현하는 방법, 2의 보수로 표현하는 방법, 부호하고 크기법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2의 보수로 사용해서 나타내라는 겁니다. 10비트로. 그러면은 자, 플러스 3을 10비트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10비트 하면은 3은 1, 1이 3이죠. 그러면 10비트니까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들어가면 되죠. 8, 9, 10이 되죠. 자, 이거를 1, 2를 조금 뒤로 미룰까요? 8개 하고, 이게 8개입니다. 그죠? 8개 하고, 1, 1 해주면은 이게 플러스 3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2의 보수로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플러스 3을 1의 보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1이 8개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하고 이거를 뒤집어 주면 되죠. 00이 1의 보수죠. 그러면 2의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죠. 여기다가 1을 더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하고 0은 그대로고 여기가 1을 더해주니까 1이 되죠. 이것이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겁니다. 2의 보수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3번하고 같나요? 3번이 아니네요. 1이 8개고 0, 1 된 거 4번이 같네요. 그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뭐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닌데 난이도 그래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FET가 있습니다. FET가 있는데, 자, 드레인 전류 ID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 소스 전압 VGS하고 이거 전달 특성 곡선이 전달 특성 곡선과 이게 전달 특성 곡선입니다. 이 가로축은 VGS죠. 세로축은 ID입니다. 자, 이것이 전달 특성 곡선입니다. 이거 사이에 관계 곡선이 전달 특성 곡선이 이렇고, 자, 부하선이 지금 부하선이라는 것은 DC 로드라인이 부하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회로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전달 특성 곡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JPET이죠. 전달 특성 곡선이 이렇게 된 것은 N채널 JPET입니다. JPET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회로에서 이거는 요 그림은 E 모스펫이죠. E 모스죠. 모스 FET. 이거는 이리 된 거는 D 모스펫이죠. D 모스펫입니다. 그러니까 3번, 4번은 아닌 거죠. 자, 참고로 그냥 3번은 우리가 이게 N 채널 E 모스펫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D 모스펫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전달 특성 곡선이. 그러니까 이거는 JPEG은 지금 요거하고 이것이 JPEG이죠. N채널 JPEG입니다. 1번, 이거 3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전달 특성 곡선이 여러분들이 이것은 제로 바이어스입니다. 제로 바이어스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전압 분배 바이어스죠. 전압 분배. 이거는 부하선이, 자, 우리가 제로 바이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부하선이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서 플러스 VGS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기울기로 갖는 것은 전압 분배 바이어스입니다. 이것은 제로 바이어스. 제로 바이어스 1번이 해당하고, 이렇게 된 것은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전파 정류회로죠. 전자회로에서 전파 정류회로에서 브릿지 전파 정류회로죠. 자, 여기에 1차 VIN이 들어가지고 여기 변압기를 거쳐서 2차 전류 세컨다리 전압이 여기에 세컨다리 2차 전압이죠. 2차 전압이 루트 2분의 20으로서 RMS입니다. RMS가 이 양단에 나타나 있습니다. 2차 전압이 루트 2분의 20 RMS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최대 출력 전류를 구하자. 여기에 최대 값이죠. 그러니까 RMS를 여기가 이제 RMS를 시료값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이게 시료값으로 된 것은 이건 RMS죠. 최대로 VP를 구해야 됩니다. VP 2차 전압은 20V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20V가 걸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최대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것도 RMS가 의미가 없고 최대 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압은 여기 2차 전압, 세컨다리 전압은 20V가 되는 거죠. 최대 값입니다. RL이 뭡니까? 2kΩ이죠. 2kΩ일 때 여기에 최대 전류를 구하라.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은 0.7이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루프를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루프를 이런 식으로 루프를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오프 되니까 이렇게 가겠죠. 요것도 오프가 되고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접지에서 접지까지 루프를 한번, 여기는 0.7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0.7, 요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0.7이 되죠. 자, 여기서부터 KVL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0입니다. 0은 KVL,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0.7V.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2차 전압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0V가 되죠.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니까 KVL에서 이게 20V잖아. 20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개방이 되니까 전류가 1이 오르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0.7이 되죠. 0.7이 되고 요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전압은 플러스 IPRL이죠. 이것이 0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IP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IP는, 자, 이것 하면은 얼마입니까? 20 빼기 1.4가 되죠. 20 빼기 1.4. 그 다음에 RL이 되죠. 그럼 20 빼기 18.6입니까? 18.6 곱하기 RL이 얼마입니까? 2kΩ이죠. 그럼 요거 하면은 9.3mA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키포인트는 전류에 흐르는 KVL을 잘 설정을 세워주면은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npm bjt 정폭회로에서 자, 이거는 DC 바이어스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이거는 우리가 고정 바이어스라고 하죠. 이와 같이 이렇게 VCC가 VBB가 되는 고정 바이어스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전류 이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0일 때하고 200일 때. 자, 여기 각각 구하라는 겁니다. 베타가 100일 때, 200일 때. 그때 VC 값은 각각 얼마가 되느냐. 두 번 구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그러면은 15V죠. 15V고, IB가 200, RB가 286kΩ이고, RC가 1kΩ이에요. 1kΩ. 자, 여기에 전압 강화가, 여기가 순방향 전압 강화가 0.7이니까 이거 0.7V가 됩니다. 저항 성분은 내부 저항은 무시한다. 자, 고정 바이어스 회로 했을 때 먼저 이 루프를 쭉 따라오면서 이렇게 흐를 때에 먼저 식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KVL에서 15는 그죠? 여기는 IB가 흐릅니다. IB가 흘러내려오죠. IB 곱하기 RB 이렇게 흘러옵니다. RB가 286kΩ이죠. 그 다음에 요리로 전류가 하니까 플러스 0.7이죠. 0.7 이렇게 해서 우리가 IB를 구하면은 자 14.3이 되죠. 14.3에 286을 하면은 286 다시 계산하면은 14.3 나누기 286을 하면은 0.05가 나옵니다. 이게 킬로니까 0.05kΩ이 나오죠. 여기 IB가 이러니까 자 여기 이제 IC 흐르는 전류 IC가 계산이 되겠죠. 그럼 IC는 베타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IC1이라 하겠습니다. 100일 때 그러면은 100 곱하기 0.05 죄송합니다. 이게 킬로옴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밀리암페어죠. 단위가 0.05 하면은 100 하면은 5 밀리암페어가 나오고 이것이 IC2 두 번째 200 베타가 200일 때는 0.05 하면은 두 배가 되어서 10 밀리암페어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이 루프를 쭉 써줘야 됩니다. 이 루프 여기가 VCE죠. VCE. 자, 두 번째 요거 여기서 쭉 이 스트레이트로 해주면은 15는 IC 곱하기 RC죠. RC가 1kΩ입니다. 1kΩ 플러스 VCE가 되겠죠. VCE. 그럼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VCE니까 그러니까 뭐 첫 번째 VCE1, IC1에 대해서 하면은 자 15 빼기 IC1이 되겠고 곱하기 1kΩ이 되겠죠. 그러면은 IC1이 5니까 1kΩ 하면은 5가 되고 10V가 되겠죠. VCE2는 역시 15에다가 여기 IC2가 되겠죠. IC2 곱하기 1kΩ이 되겠죠. IC2가 10이니까 여기다가 하면은 10mA에서 10V가 되고 이건 5V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베타가 100일 때 이것은 베타가 200일 때 VC 값이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2단 정폭기가 있습니다. 2단 정폭기라는 것은 정폭기가 두 개가 이렇게 종속적으로 캐스케이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G1이고 이것이 G2입니다. 자, 한 단은 첫 번째 단은 자, 1km에서 한 주파수와
100kHz의 상한 주파수를 갖고, 자, 이것은 대역폭이 어디에서 1kHz하고 상한 주파수가 100kHz입니다. 100kHz를 갖고, 두 번째 2단의 주파수는, 자, 하한 주파수가 3kHz죠. 3kHz의 하한 주파수와 250의 여기가 250kHz입니다. 이 가질 때 전체 정폭기의 전체 대역폭은 얼마냐? 자, 이것이 이제 사실은 곱셈 개념이에요. 여기서 정폭기하고 정폭기가 종속 접속이 되면은 곱셈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것은 요 주파수일 때만 정폭이 되고 나머지는 정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덕을 갖고 나머지는 0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파수가 이렇게 될 때만 정폭이 되고 나머지는 정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제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이 곱하기입니다. 이게 캐스케이드라는 것은 정폭하고 나머지는 이미 죽어버리잖아요. 살아있는 거에다가 열이 되니까 중첩이 되겠죠. 이거는 중첩이 되는 겁니다. 캐스케이드 정폭기는. 그럼 이거를 중첩을 시켜보면은, 자, 주파수 영역에서 한번 중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G와는 얼마입니까? 이거 G와는 1kHz에서 100kHz죠. 100kHz입니다. 이것이 G1입니다. 그러면 G2는 얼마입니까? 3kHz에서 250이죠. 250kHz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중첩이 되니까, 자, 중첩되는 부분 이것만 살아남는 거죠. 이것만 정폭이 되는 거예요. 정폭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의 대역폭은 3kHz에서 100kHz 사이, 이것만 밴드 위드가 됩니다. 그럼 요거의 밴드 위드는 얼마입니까? 100에서 3kHz 뺀 97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캐스케이드 정폭기의 개념을 잘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기환 발진기 또는 개환 발진기 같은 말입니다. 기환, 피드백이죠. 피드백 발진기 또는 이거를 우리가 뭐 다른 책에서는 개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피드백 발진기입니다. 자, 우리가 기환을 시킬 때 정폭기라는 이런 것들을 참 뭐 OPMP 정폭기를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개환을 할 때 개환은 종류는 정개환이 있고 부개환이 있습니다. 자, 정개환은 발진기에 이용이 되고 부개환은 정폭기에 응용이 됩니다. 부개환은. 자, 이것은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OPMP가 있으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으면 출력이 입력으로 이렇게 되돌아올 때에 이렇게 부개환으로 이렇게 반전 쪽으로 되돌아오면 이거를 부개환이라 그래요. 반대로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거는 정개환입니다. 그래서 항상 발진기는 정개환을 이용합니다. 정개환을 이용을. 그러니까 여기서 기환 발진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는 정개환이 됩니다. 정개환 플러스. 그럼 요거는 위상 반전이 없어요. 출력에서 입력으로 되돌아올 때 위상 반전이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발진기입니다. 출력 신호의 일부가 위상 변이 없이 입력으로 인가된다. 이게 정개환이잖아요. 그죠? 발진기는 정개환이니까 출력의 일부가 입력으로 이렇게 될 때 정개환은 위상 변화 없이 인가된다. 맞습니다. 자, 발진기는 정개환 회로를 사용한다. 맞죠? 1번하고 2번이 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작시키는데 외부 입력 신호는 필요하지 않다.
그죠? 입력 신호. 발진기가 특징이 그렇잖아요. 이것이 발진기죠. 발진기는 정폭기는 입력을 넣어 가지고 정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진기는 이와 같이 이게 필요 없다는 거죠. 입력 사인파가 필요 없이 이게 발진기라는 겁니다. 발진기는 입력 사인파 공급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페루프 이덕이 이것이 A라 그러고 여기가 베타라 하면은 A하고 베타의 값이 자 이렇게 돼야 되죠. A 베타가 항상 이게 바크하우젠 공식이죠. 바크하우젠 공식에서 발진 조건입니다. 발진 조건이 A하고 이것이 우리가 페루프 이덕이죠. 페루프 이덕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이 뭐냐면은 발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유지가 되려면은 이거는 발진 조건이고 발진 유지 조건 유지가 되려면은 유지 조건은 A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A하고 베타의 곱이 1이어야 됩니다. 발진 시작 조건은 A하고 베타의 곱이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크하우젠 공식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발진 유지 조건이 되려면은 A하고 베타가 페루프 이덕이 1이 되어야 되는 거죠. 1보다 작아야만 한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이 문제는 국가직 시험에 똑같이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예전에 국가직에 한번 출제되었는데 그대로 이렇게 다시 재출제가 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단정폭기의 전압이덕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전체 전압이덕. 자 여기 보게 되면은 RF는 470이고 470이 되겠습니다. R1이 4.7입니다. 4.7 R2가 47 여기도 47입니다. 자 회로를 보게 되면은 입력이 지금 비반전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비반전 정폭기고 이거는 지금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반전 정폭기죠. 이것도 입력이 두 번째하고 같은 반전 정폭기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A1이라 하고 이거를 A2 이거를 A3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종속 접속이니까 다 곱하기 개념이죠. 이덕을 다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A1의 이덕은 A1 첫 번째 비반전이죠. 정폭기가 1 플러스 R1분의 RF죠. RF가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면 100배죠. 그죠? 470하면 470은 100배죠. 그럼 이거는 101배가 되나요? 101이 되죠. 101배가 정폭됩니다. A2는 얼마입니까? A2는 이거는 반전이니까 마이너스 R1분의 R2분의 RF죠. 그럼 이거는 10배가 됩니다.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A3는 얼마가 됩니까? 이것도 반전이죠. 이것도 마이너스 R3분의 RF가 되고 이것도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전압은 이거 A1, A2, A3를 곱해주면 됩니다. 101 곱하기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0 해주면은 자 이게 100이 되죠. 그러니까 10100이 됩니다. 그러니까 10100 2번이 답인가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통신이론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자공학이나 전자공학개론에 전자공학이라는 것은 전자공학과에서 배우는 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자공학입니다. 전자공학이나 전자공학개론 여기에는 회로이론 파트가 있고 회로 파트가 있고 전자회로 파트가 있고 논리회로 파트가 있습니다. 논리 전자회로 파트가 그러면 이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주로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타 부분이 있어요. 전자공학에는 여기 통신이 있죠. 통신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기야, 그 다음에 제어 부분입니다. 이거 외에도 다르게 마이크로 프로세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 세 가지에서 거의 작년에는 여기서 100%가 나왔어요. 어떨 때는 전기자기학이 한두 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전기자기학은 나오지 않았고 통신이론에서 이와 같이 한 문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통신을 전공한 학생은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고, 통신을 전공하지 않으면은 아예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TCP/IP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 하면 대표적인 게 여기 OSI 7레이어하고 TCP/IP 프로토콜입니다. OSI 7레이어는 7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TCP/IP는 4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TCP/IP 요거는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인터넷 통신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TCP/IP 프로토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이것이 이제 TCP/IP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계층과 인터넷 계층, 전송 계층, 응용 계층 4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계층은 여기 네트워크 계층은 패킷이 전송될 패킷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경로를 라우팅하고 포워딩하는 역할을 한다. 맞죠? 자, 이것은 이제 딱 눈으로 봐도 이제 알 수 있도록, 그 대신 이거는 통신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딱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7계층은 OSI 7레이어가 7계층이죠. TCP/IP는 4계층입니다. 4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답은 아주 간결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TCP는 여기가 TCP입니다. TCP 프로토콜, 여기는 IP 프로토콜이 인터넷 계층에 있습니다. TCP는 종단 대 종단의 논리적인 연결을 구성하고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잡 제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맞습니다. IP는 우리가 인터넷 계층이죠. 흐름 제어, 오류 제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비연결형 프로토콜이다. 그죠? IP는 비연결형 프로토콜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체 20문제 중에서 가장 최상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국가직, 지방직, 전자공학과 통신직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 봤습니다만은 2명의 교수님이 지금 전자공학 개론을 2주 동안 20문제를 출제합니다. 2주 동안 하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문제를 출제하다가 한두 문제 정도를 전략적으로 수험생들에게 만점을 주기 싫어서 한두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서 굉장히 꼬아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험생들 만점 방지용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내용을 보게 되면 비반전 슈미트리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슈미트리거는 반전 슈미트리거를 많이 출제를 하는데 이것은 비반전 슈미트리거를 이렇게 출제를 한 거에서 조금 어렵게 가겠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레퍼런스 전압을 VR을 여기를 접지를 하지 않고 접지를 하면은 공식으로 바로 됩니다. 공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접지를 하지 않고 여기다가 또 전략적으로 플러스 1V를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난이도를 높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비반전 슈미트리그에서 하측 문턱 전압과 상측 문턱 전압을 구하라 하는 그런 트리거 전압을 구하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VL -4V, VH 4V로 동작하고 OPAMP는 이상적이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낼 때는 이와 같이 반전 슈미트리그 회로를 냅니다. 반전 슈미트리그 회로. 자, 여기에 반전에다가 입력이 들어가고 여기 계환 회로를 비반전으로 이렇게 넣는 반전 슈미트리그 회로를 낼 때, 자, 이것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때 로 쪽에 트리거 전압은 R1, R2 플러스 R2의 VL, 여기 트리거 전압은 이와 같이 우리가 공식으로 많이 주어집니다. 자, 이것이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슈미트리그 자체도 변방의 문제인데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반전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봤던 거고 공식에 의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반전 슈미트리거는 조금 전에 했고 비반전 슈미트리거 회로가 이와 같습니다. 입력이 이와 같이 비반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환도 비반전으로 들어오는 이와 같은 회로가 우리가 비반전 슈미트리그 회로입니다. 비반전 슈미트리그 회로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여기가 이제 이게 VL입니다. VL 로 전압이고 이것은 H 전압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이것은 플러스 4V고 VL은 마이너스 4V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거를 구하라는 거죠. 하한 트리거 포인트와 하이 트리거 포인트 VTL과 VTH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이것이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0V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이거를 0V가 아닌 플러스 1V를 줬거든요. 그러면 이 식이 어디에 우리가 공식인데 0일 때는 이와 같이 나오는데 이거를 일반적인 이게 식이 어떻게 해서 유도되었는지를 한번 제가 잡아보면은 응용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여기 전압이 I1이거든요. 여기 참 전류가 I2입니다. 그럼 I1하고 I2는 같아요. 오피앰프에서 I1하고 I2는 같습니다. 그럼 I1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I1 전류는 자, 이 루프를 돌리게 되면은 I1은 R1분의 VI가 됩니다. I2는 이 루프를 쭉 돌리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R2분의 Vout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식에서 I1하고 I2가 같기 때문에 자, I1하고 I2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VI를 하면은 마이너스 R2분의 R1의 Vout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Vout은 지금 두 가지가 있죠. Vout은 VH가 있고 VL이 있습니다. VH가 있고 VL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가 임계 전압이 되는 게 VI가 어떻게 되느냐, VI에 대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VH가 되면은 이거는 지금 VI는 두 가지씩이 나오죠. 마이너스 R2분의 R1에 VH가 되고 이것일 때는 VI는 마이너스 R2분의 R1의 VL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것은 VH일 때가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VTL이 되겠죠. 이것이 로우일 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거는 VTH가 됩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식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로 돌아와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플러스 1V입니다. 여기다 1V 줬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VIN이니까 여기가 I1이죠. I1이고 여기가 I2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세워버리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문제에서 플러스 4V고 여기가 VL이 마이너스 4V죠. 그러면은 자, 이 식을 한번 세워보면 요 루프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러면은 I1은 뭡니까? I1은 R1분의 여기가 VIN이죠. VIN에 여기가 VR이 1V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I2는 어떻게 되냐면 요 루프를 돌리면 됩니다. 요 루프를 돌리게 되면은 자 R2에다가 여기가 1V니까 1-V out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가 같죠? I1하고 지금 아까 했던 I1하고 I2는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R1분의 VIN-1이 되고 이거는 R2의 1-V out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식에서 VI에 대해서 풀어버리면은 VI는 자 R2분의 뭐가 됩니까? R1 플러스 R2의 VR이 되거든요. 그럼 VR은 1V가 됩니다. 1이 되고 마이너스 R2분의 R1의 Vout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값의 이거는 50kΩ이라 했고 이거는 25kΩ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VI는 자, 이게 50이죠. 50분의 75 더하면 75가 됩니다.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이거 하면은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Vout은 4V 마이너스 4V 이게 플러스 4V 마이너스 4V 두 가지 경우거든요. 자, 이거는 1.5죠. 그럼 1.5가 됩니다. 그럼 VI는 1.5에다가 마이너스 자, 이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0.5V가 되죠. 이것이 VTL이 됩니다. 자, VI가 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5에다가 2분의 1하고 이하면 플러스 2가 되죠. 플러스 2가 돼서 이거는 3.5V가 됩니다. 이것이 뭐가 됩니까? VTH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한 거예요. 그러면 VTL은 마이너스 0.5V, VTH는 3.5V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VTL은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0.5V였고 VTH는 플러스 3.5V가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아보면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통 이것도 카르노맵 아주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논리식, 불식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카르노맵은 이렇게 잘 묶어야 됩니다. 자, 하나를 어떻게 묶을 건지 자, 먼저 이거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렇게 하나를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 또 뭐를 묶을까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나를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크게 묶어야 되겠죠. 세 그룹으로 묶이게 되겠네요.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11이니까 WZ가 되겠죠. WZ. 자, 이 파란색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하면은 Y가 되죠. Y. 그 다음에 이것하고 이거에서는 Z바가 나오죠. Z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빨강색은 어떻게 나옵니까? 자, 여기 보면은 더 X바죠. X바가 공통이죠. X바. 그 다음에 여기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Z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카르노맵 하면은 WZ 플러스 YZ바 더하기 X바 Z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같은 것은 뭐가 됩니까? WZ, X바 Z, Y바 YZ바 4번이 똑같네요. 그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엘림 에듀넷이었습니다. 엘림 에듀넷은 이와 같이 수험서 출판과 전기전자, 통신, 인광 위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이번에
창원 지역의 공무원, 군무원 특성화 학원으로서 실광 학원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이름은 창원 엘림 고시학원으로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2024년 공무원, 군무원 시험 대비 9월 1일 개강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수험생들은 아래 전화로서 연결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